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하고 스픽스가 진행하는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것은 짧게 단기적인 목표로 정해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선 이후에 경기교육감이 된 뒤에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대전환, 대혁신, 대도약시킬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한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혜 예비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성기선 예비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을 교육답게 성기선입니다. 박효진 예비후보. 안녕하세요. 박효진입니다. 그리고 안민석 예비후보 오셨습니다. 네, 경기교육 해결사 안민석입니다. 자,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창관인들과 함께 이 방송 하는데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들께 신선한, 상쾌한, 유쾌한, 의미 있는 토론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수로서 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유튜브 채널로서 이렇게 경기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러나 지상파 종편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경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껴주시고 많은 분들이 경기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선거인단에 가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만큼 더 좋은 후보 선출된다.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모집까지 함께 겸한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이 장엄한 출발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하는 모든 순서는 사전에 약속된 대로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의 직접 발표 그리고 주도권 토론, 상호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분 동안 쉼없이 달려갈 텐데요. 한 번 더 박수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뽑는 이 선량이 그리고 경기교육의 수장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 인사 및 모두 발언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유은혜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유은혜입니다. 임태희 경기교육 4년, 경기교육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탁월한 행정력과 놀라운 실행력 덕분에 내란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됐지만 혁신 학교의 산실 경기교육은 여전히 비정상입니다. 위기에 빠진 경기교육, 초보 선장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경험과 실행력이 그 원천입니다. 저 유은혜 정치인의 길을 접고 교육 행정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코로나를 물리친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의 경험과 능력으로 무너진 경기교육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의 불안을 덜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경기교육의 길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성기선 후보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경사남입니다. 경기교육과 사는 남자. 지난 40년 동안 저는 사범대학을 들어가고 야학교사도 하고 그리고 국어교사로서 출발했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율곡교육연수원 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등을 경험하고 2022년에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경기교육이 정치인 출신 임태희가 들어와서 상당히 왜곡되고 좌절하고 경기교육의 자존심이 상당히 뭉개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는 임태희와 같은 이런 정치인 출신의 교육감이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과 교실의 어려움을 누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복잡한 이 교육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검증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효진 감사합니다. 예비후보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30년 평교사 정신 박효진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것이 즐겁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학부모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 교육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배우는 실제로 학교 현장은 너무나 힘듭니다. 체험학습도 못 가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공을 찰 수도 없고 1,800개의 공문을 한 해 접수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선생님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심해진 경쟁 속에서 친구 없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우울은 깊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교육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민석 후보입니다. 네, 힘 있는 경기교육 해결사 안민석입니다. 저는 20, 30대에는 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5선 동안 했습니다. 저는 5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대부분을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교육위원회 활동을 가장 오랫동안 한 국회의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기교육감은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 있는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축소판입니다.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이제 저는 에듀파르티시너로서 경기교육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네 분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지금 정견을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정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기선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제목이 교육내란입니다. 우리 공교육이 갖고 있는 이상, 기대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을 제가 교육내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교육은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0여 년을 보면서 이러한 약속이 점점 더 희석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에 의한 간섭, 그로 인한 어떤 교육의 혼란, 그 다음에 리박스쿨과 같은 이러한 이념적인 어떤 충돌과 그 혼란,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깊이 개입되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의한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미래가 오는 이 AI와 같은 이 기술공학의 발달, 이 미래의 난과 공교육 불신의 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 내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또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정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박효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제가 내란이라고 얘기했는데 동의하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박스쿨과 내란 관련해서는 역사 부분에서 현대사 부분을 제대로 교육 과정에 녹여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2대남 또는 10대남의 이 이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후보입니다. 조금 의원의 얘기 나오는데 이란 문제가 정말 AI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지금 AI 첫 선두주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육의 문제는 총체적인 전 난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풀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폐지가 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5.3일 교육 체제 하에서 이 판 자체를 바꾸는 AI 시대의 교육 체제에 새로운 불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뭐 그런 생각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박효진 후보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주십시오. 예. 학교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는 학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 예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공동체는 아주 무너지고 있고 민원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갈등의 요인들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합의와 실제 회복적 문화로 개선해야만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될 시기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유은혜 후보님은 전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동학대보호법이 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학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학교 내에 갈등 관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도 만들고 또 학교의 부담을 더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 방안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학폭과 관련해서 이 학교가 서로 법적 다툼의 장이 됐다는 것에 대한 예측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죠. 법적 다툼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회복적인 그런 과정들을 더 숙려 기관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갈등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으로 학폭 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한 거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훨씬 더 그렇게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안민석 후보의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에 대한 제시와 지정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거시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문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교육판은 30년 전에 5.3일 교육체제 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육판에서는 신자유주의 즉 경쟁체제 그리고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이걸 이제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로 바꿔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이 페이지를 지금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거시적인 문제고요.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이 교육의 이 한복판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지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교육의 주체인데 교사들이 너무나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 나오면서 이 사기를 올려야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인 교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26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교직수당 25만 원 이것을 40만 원으로 반드시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관철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자, 우리 성기선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랫동안 교육개혁의 동지로서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또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런 이제 교육학자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AI 교육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육 전문가로서 보실 때 기존의 5.3일 교육 체제에서 AI 시대 교육 체제로 이 페이지를 넘겨야 될 때 있어가지고 가장 보완이 필요한 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 5.3일 교육개혁안이 우리의 교육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늦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걸 출발했어야 되는데 뭐 윤석열을 지나면서 늦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AI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AI가 중심이 되는 순간 학생과 교사는 뒤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질문을 제기하고 주제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자, 다음 순서 유은혜 후보 어떻게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예, 안민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시적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는 뭐 입시 경쟁에 이러한 그 경쟁 교육의 문제가 있지만 저는 학생의 삶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 지역 간의 격차가 그 체제 하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중심의 무한 경쟁, 서열화 교육, 학생 성장을 압박하고 있죠. 교권은 또 위축되고 교실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교육 기회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학력은 책임 있게 보장을 하고 또 돌봄과 정서, 진로를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결국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을 설계해 왔고 또 실행해 본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을 경기교육 정상화에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효진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권이 위축되고 교실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나름대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은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챙겨야 되는 지원이 필요한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선생님들끼리 서로 학교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기존에 선생님들한테 쏟아부었던 선생님과 선생님이 의지를 낼 수 없는 정책들이 학교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젠 조절하고 실제 학교에서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은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서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토론 기대하면서요. 대한민국 교육 무엇이 문제였느냐, 진단을 잘못한 것이냐, 처방을 잘못한 것이냐, 지금까지 교육 문제 구조적이고 고질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 이제 해결 방안 우리가 한번 찾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잘못 진단해 왔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 의견과 그리고 상호 문답 진행하겠습니다. 박효진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계획의 본질은 줄 세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을 서열화시키고 경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실 한 곳, 교사 한 사람의 노력이 이 거대한 경쟁 문화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대학 서열화, 사교육비 상승, 그리고 무한 경쟁 상황은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유원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을 멈추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아직도 경쟁 기제가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건 아무래도 입시 제도가 아직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제도, 학교에서 있는 학교 안에서의 예, 제도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게 입시 제도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 선생님들을 경쟁시키는 제도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아직도 유물처럼 존재하는 게 성과급 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곧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길 바랍니다. 예. 안민석 후보 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역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단위의 계획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 교육부는 어떤 현안에 대한 대응에 급급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겨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제가 10년 전에 발의했던 이제 법이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가동으로 이제 희망의 단초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 교육 계획이 이제 세워질 거라 기대하고 경기 교육도 발을 맞춰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교육의 중심, 교육의 주체에 교사를 두지 않고 교사를 주변부 존재로 취급을 해온 게 우리 교육이 제대로 서지 못한, 교육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저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유원회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에게 물어보면요.
항상 자신들은 중심이지 못했고 주변부에 있었다. 그런 자괴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교사들이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70%, 80% 이상의 교사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교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사들을 중심에 놓지 않고 교사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 도드래표로 되풀이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거나 여기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교사들의 이러한 하소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고교학점제를 추진할 때는 그 교사 노조나 단체들과 함께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대안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성기선 후보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사들의 그때 반대도 물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고교학점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갖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지원센터도 만들었죠.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지속되지 못했고 방치된 수준으로 학교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에 훨씬 더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빠르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 탓이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같이 교육위원회 하셨는데 고교 학점제가 어떤 취지에서 추진된 정책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우리 교육의 근데 경쟁 팩트 체크가 체제를 필요한데요. 바꾸기 위해서 하는 고교학점제를 거죠. 교사들이 당시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많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었죠. 그것을 이제 25년도에 전면 도입되는 교사들이 거였죠. 동의했고 교사들과 함께했다고 하는 거는 좀 사실과 틀린 것 반대 의견도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전면적으로 시행됐던 게 아니라 25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논의를 이따가 계속 해왔다는 토론하시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워낙 좀 치열한 토론이어서 한 80조 정도를 더 쓰셨는데 앞으로 다른 토론에서 지금 안민석 후보를 제외한 세 분도 자유롭게 혹시라도 이런 이제 쟁점 토론이 있을 때 중간에 무조건 시간 자르기가 불편할 수 있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할 때는 80조 정도는 각각 좀 준비가 돼 있다 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후보 시간입니다. 강력하게 반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예, 교육 개혁이 그동안에 계속 그 필요성은 제기돼 왔습니다만 어려웠던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20년 전부터 안민석 후보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장관일 때 법을 통과시키고 퇴임 일주일 전에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교육의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제 현장과 함께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또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결과를 점검하는 시스템. 그래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 성기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장을 3년 이상 하셨죠? 네, 네. 저하고 수능도 3번이나 같이 그렇습니다. 네. 치렀는데요.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한 말씀을 안민석 후보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때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함께 추진하면서 그때의 취지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교학점제는 2017년 말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연구가 시작됐죠. 근데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를 이제 평가원에서 같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학교 지정하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 사실은 약간 다른 시그널이 왔습니다. 이를테면은 정시 40% 확대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구학교들이 교사들의 반발도 있고 대단히 부분적으로만 일어나고 확대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지만 현재 와서 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답할 수 있는 대해서는 시간입니다. 자, 추가 이제 예. 시간이 한 80초 정도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19년에 정시 확대 40%가 된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면서 저희가 그 정시 확대 40%는 수도권의 학종 비율이 높았던 16개 대학에 정시 확대를 40% 늘리는 핀셋 맞춤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부분은 성기선 후보께서 모르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랑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게 대입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물론 대입제도 그다음에 제가 주도권인데요. 네. 2028 대입제도하고 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2028 대입제도는 윤석열 정부 그 전에 들어서 했었어야 돼요, 고교학점제 사실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면은 마치 고교학점제하고 대입제도하고 그렇지 않죠. 이게 대입제도를 준비했죠, 후보님. 우리 대입제도 교육감 협의회랑 통해 가지고 개편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죠. 제가 퇴임하기까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부분들은 내부에서 논의를 했고 국가교육위원회에 22년 이후에 28년 대입제도를 개편안을 우리가 만들었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어떻든 출발해서 그게 서로 어긋났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제 끼어들겠습니다. 성기선 후보 시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1분 발표에 1분 토론인데 80조 추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연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 하실 시절에 이제 이 정시 확대 40%에 대한 맥락들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이 교과목 선택제, 진로 선택형으로 간다라고 했던 걸 선언했던 거죠. 이 부분을 맞추려 그러면은 당시에 사실은 수많은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 나기 시작했다는 말씀 제가 드린 거예요. 2028 대입제도에 대한 준비를 이 고교학점제와 시작해서 친화력이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걸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로 묶어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되질 않지만 그 당시에 고교학점제와 맞는 입시제도로 가야만이 학교 현장과 학생들이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혼선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교육 현장은 고교학점제가 폭망한 상태고 2028 대입제도는 지금 선택형 부분을 다 없애고 전부 다 통합형으로 가버리니까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 선택 과목의 학생들 수업을 듣지 않는 그야말로 폭망 상태로 왔다. 그 출발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지만은 2018년, 19년부터 출발했던 이 지금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수 팩트를 있습니까? 두 개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장관일 때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내에서는 평가원에서 제출한 개편안과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출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대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조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도록 만든 것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8년에 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28년에 시행되는 대입제도를 어떻게 고교학점제와 맞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준비를 그 전에 했고 22년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체계적으로 해서 24년 초에는 28년 대입제도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 네. 50조 정도 추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안민석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교사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아마 의원 생활하면서도 교사들과 많이 접촉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제가 그 최근에 확인해 보면서 놀라웠던 거는 교사 의무 연수 시간이 한 42개 항목에 약 53시간 정도 1년에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소거 연수라는 거죠. 일단은 학생들에 대한 거, 학생 안전에 대한 거, 공직자 안보 교육에 관련된 거, 성폭력에 관련된 거, 역량 기반 연수, 또 정보 보안 연수 이게 42가지가 된단 말이죠. 이거 하다 보면은 언제 수업하고 언제 학생 면담하냐는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이걸 줄여주고 좀 교사의 자율권과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지 않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조 원에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의 처음과 끝은 이 교육 교사가 중심이라고 보고요. 교사들은 지금 현재 과다한
행정 업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연수 또 민원 기본적으로 아주 사기가 지금 많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흐름을 보면은 이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더 심화되면서 코로나 그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이루는 그런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꼭 이 해결해야 부분을 된다.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좀 정합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가해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되면 할게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제 성기선 후보가 한 30조를 추가로 썼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진행하면서 각자 봐주지 뭐. 자, 봐줘도 되고요. 여러분 필요하실 때 더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 교육부가 주도하는 이 수직적 체계의 지방교육 이것 때문에 망했다.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민석 후보 어떻게 교육청과 교육부와 정부의 관계 재정립하실 겁니까? 네, 제가 20년 국회의원 하면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대부분 했습니다. 제가 상대한 교육부 장관이 16분입니다. 항상 이 교육부와 교육청, 특히 경기도 교육청과의 관계를 중시해 왔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유, 초, 중 등 업무를 대폭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저는 반드시 교육감 되면 관철을 할 것이고요. 장관을 설득하고 청와대를 설득을 해서 요걸 제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청이 지금 교육자치 주관 기관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지금 하는데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지역교육청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26명의 교육감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게 교육감의 인사권과 예산권까지도 대폭 넘겨주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런 저는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성기선 후보님,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고요. 교육장을 경기도 전체 25분 교육장을 어떤 지역 베이스의 지역 기반을 둔 지역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수렴된 공모제를 통해서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 있다 생각됩니다. 25개 중에서 연천, 포천, 가평, 파주 이쪽 북쪽에는 그 지역 베이스의 공모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25개 전체를 다 그렇게 공모제를 한꺼번에 돌리기는 어렵다. 지역의 사정과 여건을 잘 알고 지역 주민들, 교육 가족들이 동의하는 그런 교육 정책 방향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장 당연히 공모제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20조 정도 추가로 또 쓰실 시간이 유은혜 후보 아까 30조 또 20조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의견 주시고 질문 답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교육부와 교육청의 수직적 관계. 예. 제가 장관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교육자치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많이 이관을 하려고 교육감 협의회랑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안민석 후보님 말씀하셨던 교육청이 대폭적으로 유초중 등의 정책의 책임을 권한을 더 가져와야 되는 교육 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공모하는 방식 저도 동의하지만 성기선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지역 필요한 지역들부터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취지가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본청에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인력의 혁신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효진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실제 학교가 교육의 현장이고 수업이 교육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충실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취지에 다 공감은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또 교육청이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충돌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는 이제 원팀이 됐다 봅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경기교육은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을 선도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그런 이제 개혁의 동반자라고 보고요. 제가만 교육감 되면은 지금 현재 최기준 장관님이나 국교 이 위원장님하고 이미 저희들은 뭐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견은 없어요. 어떤 고교 평가제라든지 또 대학 그 수능 문제라든지 큰 틀에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트리오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에서 이견은 없죠. 근데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이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견의 충돌은 제가 잘 네, 조절하고 알겠습니다. 조율하겠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 있는 나중에 또 필요하실 때 네.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선 후보 순서입니다. 예, 시간에 너무 쫓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교육에 우리가 민주화라고 뭐 한 4, 50년 전부터 주장했던 그 교육 민주화 선언부터 얘기했던 것의 핵심은 사실은 모든 권한이 교육 주체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교육청, 그다음에 지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이렇게 수직적 서열화 구도에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권한을 교육청에다 많이 이관해야 된다 동의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광역 수준으로 가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은 별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2년 뭐 이 형식만 빌리는 교육장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권한 많이 줘야 된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학교 단위로 가야 된다. 학교 단위로 가면은 그럼 교장의 권한이 너무 세지 않냐?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 구조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 부분이 저는 최종적인 교육 자체의 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이어가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수직적인 이 권위주의적인 관료주의적인 통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려보낼 건가 그러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북도와 남도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큰 광역이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혹시 그런 북도의 교육 자체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경기 북도 교육의 불균형은 네.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남도와 북도 이 분도 문제 때부터 저는 굉장히 관심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아프니까 절실하니까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섰는데 저는 경기 북부는 그런 장점이 되는 미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는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을 시켜내는 그러한 대안으로서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모델로 삼는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박효진 후보 이어가겠습니다.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교육을 흔들려 왔습니다. 이제는 최소 20년 이상 보장하는 교육 정책을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교실을 모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장 경험을 가진 교육 전문가가 교육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현 정부, 현 교육부의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청 역시 단순한 정책 전달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함께 호흡하며 정책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교과부, 교육청 이 관계에서 작동하는 것은 공문의 정치입니다. 이제는 공문이 학교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학교의 교육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교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실을 살려야 선생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상호문답 진행해 주십시오. 예, 교육지원청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인력 지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로 공문을 통해서 관리 통제하고 공문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게 감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실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푸는 게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송 후보님이 말씀을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에 가면 행정실이 있고요.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사실은 그런 많은 행정 인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불균형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 큰 학교 차이도 있고, 학교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행정실에 있는 분들을 좀 통합해서 학교가 만약에 시설이나 여건이 부족하면은 지원하고 인력도 같이 함께 지원해 주면은 단위 학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뭐 행정 업무도 많이 약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점점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하고 스픽스가 진행하는 2016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토론회 진행 중입니다. 이 방송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 특히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론조사와 그리고 선거인단 참여자들의 뜻을 모아서 단일 후보 결정되는 것이고요. 자막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권리가 경기교육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응원, 격려, 참여,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바꿔서 이제 진짜로 세게 비판하는 시간인데요. 경기교육 마음에 드십니까? 임태희 교육감 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후보별로 돌아가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겠습니다. 유은혜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어떤 교육감이든지 그 교육감 체제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을 3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과 유능함과 책임감입니다. 제가 볼 때 임태희 경기교육 4년은 무철학과 무능, 무책임, 산무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암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지웠고 또 한강 작가의 책을 도서관에서 없앴고 AI 교사를 통해서 AI로 교사를 조롱했죠. 그 홍보 영상 아시겠지만. 그리고 교육복지 예산을 반토막 냈습니다. 교육감의 전시성 사업으로 홍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쓰면서 교육청 곳간을 지금 다 거의 곳간을 거덜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학폭무마 의혹을 2년 이상이나 끌면서 직무유기를 했던 무책임의 그런 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교육위원과 교육부 장관으로서 가졌던 행정 경험들을 모두 쏟아부어서 이 경기 교육을 다시 바로잡고 정상화시킬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후보 세 분에게는 15초씩 더 드릴 테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선 후보, 임태희 교육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 4년이 지난 그 이재정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감으로 이어졌던 혁신 교육을 다 망가뜨리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불통입니다. 우리가 뭐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 이런 말도 있죠. 통하면 오래 가는데 불통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학부모와 교사 이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이러닝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 사실은 교사들은 약 88%가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영 대응팀이라고 있는데 절반의 교사들은 그 존재조차도 모릅니다. 그만큼 위에서 노는 성과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망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박스쿨이나 수많은 학폭 사건 무마 현상이라든지 교과서 뭐 또 도서에 대한 뭐 문제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열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효진 후보의 비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을 생각하면 온몸에 떨림이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떨림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철저히 교육을 정치에 팔아먹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후보였을 때 선거관리상본부장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력에 맞게끔 윤석열 정책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집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5세
아이들 입학 이 부분도 완전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돌봄 방과후가 있는 그곳에 갑자기 늘봄을 집어넣고 혼란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할 수 있는 것이 리박스쿨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 왜곡의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태희 교육하면 정치를 알지만 교육을 너무나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게 고3 학생들한테 운전면허 그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그 바쁜 시기에 그 담임들한테 운전면허 알선을 시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교육을 망치는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안민석 후보께도 1분 15초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고요. 임태희 교육감을 이제 교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면은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의 문제의 핵심은 불통의 교육감이라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 만나주지 않는다, 저 먼 곳에 있는 분이시다. 그러한 불통의 이미지, 실제로 불통의 교육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사서교사가 한 달 동안 농성을 교육청에서 했는데도 교육감은 외면했습니다. 한 번도 내려와 보지 않았어요. 도지사는 방문했어요. 교사들하고의 불통뿐만 아니라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한 건물에서 4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통의 그런 이미지가 가장 크고요. 불통 좋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을 전혀 교사들의 입장에서 4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정치권 같은 문제들은 교사들의 절절한 그런 목소리를 경기도 교육감이, 임태희 교육감이 이것은 어느 정도 관심 가지고 대변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불통의 교육감,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비판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도권 토론 가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 문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승기선 후보가 바꾸는 방향 주도하면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핵심 변화의 지점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학생에게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는 수업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수 학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은 다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매우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행정 업무에 시달려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는 그러한 교육다운 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 정서장애라든지 행동장애에 대한 문제, 다문화 학생들의 문제, 이 모든 아이들이 한 반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잘하는 아이들, 중간쯤 있는 아이들, 소외받는 아이들 전부 다 함께 살아가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그러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모든 업무는 지금부터는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데 집중돼야 된다. 교사의 권한과 교권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매우 세밀한 문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말 교사들이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한 학급에 2교사가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학급당 학생 수를 10명으로 제한하든가 해서 출발점의 격차, 불평등이 시작되는 그 첫 출발점을 평등하게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공교육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역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분 20초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상호 토론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효진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업을 강화해야 된다. 교사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강의 같은 거 할 때 파워 투 더 티처, 교사들에게 권한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숨 쉴 수 없는 학교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첫 번째가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업무를 들어주겠다는 그 말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무 표준화,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유은혜 후보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사실은 임태희가 정치인 출신으로서 간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 후보님께서는 초중등에서 가르친 경험이 없는데 교육부 장관을 위에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적이고 정말 마이크로한 아이와 교사들의 수업 장면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교실에 대한 지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박효진 후보님 말씀하셨던 교사들이 행정 업무로부터 그리고 민원으로부터 그 부담을 저는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냈던 공약 중에 이제 학교 민원 119라는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민원과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경감시키도록 그 제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실 안에서는 수업의 권한, 수업의 전문성은 교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도록 행정과 민원으로부터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지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동일한데 그렇죠. 혹시 구체적인 플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성기선 후보 말씀하셨던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내외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협력교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서 저는 10명 그랬는데 15명 그래가지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 왜 예, 15명이 되나요? 10명은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단체 활동 생활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그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저는 14명에서 16명 그 사이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네. 승기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 더 해주시죠. 네, 안민석 후보님 사실은 대학에서 체육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 교육과 관련돼서 전문성을 발휘했는데 이 지금 얘기하는 수업, 교수학습에 대한 부분 저는 교수학습의 방법이나 권한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얼마나 하셨는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좀 교육감이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교육감은 큰 교육의 철학과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을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교사들이 수업을 집중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가르친다고 해야죠. 예,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감에 대한 신뢰가 교사들에게 스며들 때 저는 교사들의 역량과 능력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믿을만하죠. 교사들이 이분들의 역량을 얼만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의 의지와 철학, 그 의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효진 후보께는 원래 5분이었는데 한 30초 정도 더 썼기 때문에 5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선생님, 그리고 학교 가서 마음껏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믿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심하는 그 학부모가 있는 학교,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는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좋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마음껏 교육활동할 수 없는 제반 조건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첫 번째가 숨 돌릴 수 없는 업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한테 끼리 업무를 어떻게 해라, 이 주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학교를 지원하는 인력이 배치돼야 됩니다. 이 인력센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지원센터를 두고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바라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인력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을 학교가 그대로 받는 것, 감당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깥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면 이 민원을 학교에서 계속 공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학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는 것,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안 후보님 고민한 게 있으면. 네.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가 방문한 학교 중에서 수원의 구운초, 그다음에 남창초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 공동체들의 신뢰와 협력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 학교가 특별한 어떤 법과 제도의 예산이 뒷받침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저는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 보거든요. 구운초나 남창초에는 훌륭한 열정 있는 리더십 있는 교장선생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런 교장선생님을 선생님들이 신뢰하고 따르니까 학교 공동체가 되살아나고 학교 폭력도 없고 학부모 민원도 제로인 그런 학교란 말입니다. 이 두 학교 사례는 이제 어떤 교사와 학교장의 어떤 개인의 헌신과 열정에 바탕되는 건데 이런 그 두 학교들의 사례가 나름대로 학교 내부에 어떤 제도적인 또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좀 그 제도화된 그런 유 내용을 잘 후보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예, 학교를 지금 살리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바라보는 감각이잖아요. 그 감각은 뭐 우리 성 후보님은 교직에 조금 있었다. 그리고 안 후보님도 조금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하실 건지 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과 장관을 할 때도 교사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고요. 박효진 후보님 말씀하신 행정 업무 민원으로부터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약을 이미 했고 제가 선생님들 뵀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효용성도 없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기만 한다. 저는 효용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필요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에서 교실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체제로 그래서 많이 지금 소통했기 때문에 감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교육 현장에 교사를 꼭 해야만 교육 현장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충분히 존중하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더 쓰셔도 예.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학교를 바꾸려고 현장에서 뭐 땀을 흘리고 노력했던 그 감각은 저는 그냥 교사의 감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감각이 실제 학교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시킨 결과물이 지금 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경기도 교육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를 모른다. 그 상태에서 학교를 바꾸는 건 진짜 어려운 거다. 학교를 제대로 할 때만 경기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치현인데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 학교를 모른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아니.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들렸습니까? 네. 충분한 그런 10여 년 이상의 교육 현장의 소통의 결과가 물론 현장에 계셨던 분들만큼 충분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학교를 모른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충분히 저도 이제 남창초 이렇게 가봤는데 교장 선생님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헌신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고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사례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되려면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교장 공모제를 한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이전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 그리고 자율권의 보장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주도권 토론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예. 못다는 이야기는 좀 이어가기로 하고요. 안민석 후보께 5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태 교육감의 이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불통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저는 교육감실에 없는 교육감이 되려 합니다. 교육의 문제가 복잡한 듯 하지만 의외로 답은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수술을 해야 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교육감 스스로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연 역대 어느 교육감 중에서 현장 목소리에 충실했던 교육감들이 과연 그렇게 있었는가. 물론 진보 교육감은 좀 나았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감님들은 공중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책상에서 답을 넣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교사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 단체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어떤 강의나 강연, 연수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끊임없이 교사와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육감실이 없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유은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뭐 교생 수업 가본 적이 있습니까? 네. 교생 수업 가보시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교생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참관하는 거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 경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사로서는 가르치지 못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강의는 한 근데 적이 있겠죠. 이제 저희들 이제 세 사람하고 이제 차이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본 세 사람과 이제 교육 행정의 경험만 있는 이제 그런 분이고, 이제 국회에서 뭐 사실 뭐 그렇게 또 긴 기간도 아니었죠. 자, 그랬을 때 과연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위원과 교육부 장관 10여 년의 기간을 현장에 대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고깃집 하는 사람한테 고기 맛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지금 현장과 소통 안민석 후보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원을 할 때나 장관을 할 때에도 그 어느 누구보다 현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소통하는 구조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 제도에 대한 운영을 교육감이 교육감실에 없다고 하는 것만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소통 체계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더 궁금합니다. 성기순 후보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회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소통의 구조를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처럼 경기도에 경기교육위원회를 두어서 교사 단체들이나 또 비정규 단체들이나 학부모 단체들 또 뭐 유치원 대표들 다양한 직능과 또 직종 이해 집단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경기교육위원회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사실은 앞서 제가 불통이 지금 핵심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타운홀 미팅 하면서 끊임없이 지역의 민심들을 같이 호흡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기도에 25개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또 학교 현장을 돌면서 구성원들의 갈등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 부분을 바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듣고 바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분 30초 정도 더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학부모 지원센터 법이 만들어졌어요.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교사들과 학부모들조차도 좀 신뢰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부모 지원센터에 교사들이 업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소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공간을 좀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학부모 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미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효진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실제적으로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목소리는 근본적으로 제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업무적으로 큰 소리치고 외치는 것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그 부분은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선적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사회적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 유은혜 후보님 네. 화이팅하면서 주도권 토론 네.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앞서 임태희 교육감 4년 체제에 대해서 산무
암흑기였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여러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임태희 교육감 체제는 현장과 정말 소통이 없이 일방 통행했죠. AIDT도 그렇고 하이러닝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이 방향이나 철학은 없이 속도만 내고 중앙정부 윤석열 이주호 시스템에 발맞춰가는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면 실행의 엔진부터 좀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행정 편의, 교육감의 어떤 전시성 행정을 위해서 교육청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원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 구조, 그 흐름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민원 119 그리고 행정 업무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AI 행정 파트너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하고 또 지자체가 서로 연결이 돼야 학교 지원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와 교육청을 잇는 이음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성기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육청 재구조화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죠. 예, 지금 뭐 광교로 이전한 교육청을 보면은 정말 거대한 하나의 성처럼 바깥에서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소통도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지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중앙에 있는 이 교육청의 이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권한을 내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전환을 해야 될까요? 예산이 지금 상당히 지금 큰 문제인데요. 지금 23조 뭐 이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지금 지방세의 비율을 국세와 지방세를 75대 25인데 이걸 7대 3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러면 이 7대 3으로 바뀌면은 국세가 줄어들죠. 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맞습니다. 내리는데 경기도가 교부금 가장 숫자가 피해를 보는 한 지역이죠. 2조 정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네. 그러면 이 없는 예산에서 많은 인력을 교육청에 두고 있는 거 방식 하지 말고 그걸 진짜 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학교 현장 지원으로 가고 네. 필요 없는 예산들을 예. 과감하게 잘라줘야 된다. 관련해서 안민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를 이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 예산이 내년에 뭐 담배세, 그 교육세도 내년부터 올해 일몰이 되기 때문에 4천억이 이제 당장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의 구조에서 무엇부터 좀 줄이면서 학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차적으로 임태희 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제 새는 예산을 막으면은 그것으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데 저는 이것을 푸는 방법은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벽을 허물어서 소위 말하는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마는 시청과 교육청의 벽 깨기로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네. 그러한 이야기를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실현하는 그러한 지역과 학교가 상생협력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예, 그 속에서 벽깨기, 예산의 문제도 예, 그 해결하겠다. 말씀 이제 저도 뭐 장관 시절부터 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이나 교육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까지 그렇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갖춰야지만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안민석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 내년에 아까 이제 교사들 40만 원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현재 지금 내년에 그냥 당장 줄어드는 예산만 2조가 넘게 지금 예상컨대는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공약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유능한 행정가나 지도자는 법과 예산 대령을 하지 않습니다. 법이 필요하면 국회 가서 법을 만들면 되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사 수당 40만 원 문제는 이미 교사 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경기도 교육감이 나서서 그들의 뜻을 관철시켜서 예, 제가 어려운 일들을 주도권이니까 해내는 게 한번 능력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예산 필요하면 만드는 거 당연하죠. 노력해야 되는 거 그게 능력이라고 당연한데요. 그것도 능력이고 유능함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로 선언한다고 그게 바로 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올해 선거 끝나면 올해 후반기부터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냥 희망사항으로 법과 예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 굉장히 부드럽게 오가는 말투 속에서 제가 막 가슴이 팍팍 찔리는 느낌이 듭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방송 토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는 그 중후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방송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하고 스픽스가 진행하고 있는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여론조사 그리고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경기교육감 뽑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내분 토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참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후보라도 정말로 대도약,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우리 관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후보 내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소리가 제가 가장 큽니다. 다들 긴장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조금 더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후보의 역량 검증 시간인데요. 각 후보께는 6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본인이 하시고 싶은 본인의 정책 그리고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상호간에 검증하는 시간이니까요. 긴장보다는 우리 유권자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딱딱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시작하느냐? 안민석 후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말씀 열심히 이제 경청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배우는 부분도 있고 뭐 대부분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들은 이제 하늘에 별이라도 따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과연 유능했었던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해 후보님께서 그런 예산의 문제, 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이제 가령 이제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15년 전에 무상급식 시작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께 후보 시절부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설득하고 그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난간을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뚫어내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당시에 의원들을 설득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 당시에 교육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 중에서 백혈병 소아암협회 회장을 제가 6년을 하면서 백혈병 환자들이 4, 5년 동안 치료를 받기 때문에 완치가 되더라도 대학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치료받는 학교에 병원 학교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완치 후에 이들이 대학을 특례 입학으로 갈 수 있도록 전국에 20군데 대학에 특례 입학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은 백혈병 완치 아이들이 특례 입학을 전국 20개 대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느린 학습자, 세상에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5선 시절에 느린 학습자를 국회에 알려내고 토론을 하면서 관련
지원 촉구 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그런 돌파력과 추진력이 있다. 이재명처럼 일하고 이재명처럼 성과내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후 토론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다시 제가 유은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들으면은 좀 많이 좀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토론회 하기 전에 선생님들에게 오늘 이제 후보자 토론회 하는데 어떤 것을 질문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유은혜 후보님의 장관 시절의 그런 이야기에 대한 거의 좀 아주 참 입에 담지 못한 어떤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이제 힘들게 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선생님들은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이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후보자님께서는 선생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동의가 했던 것이다. 근데 선생님들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셔요. 아마도 선생님들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원점에서부터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분통해 하실까. 그런 좀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과연 지금 현재 교사들하고 유은혜 후보님하고 사이에 인식의 격차 이것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 대해서 본인은 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선생님들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또 그런 소통을 더 강화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장관했던 시절의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장관 3년 7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이제 2년 5개월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요. 그때 온라인 개학을 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학습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개학하고 온라인 시스템들을 도입하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지는 그 역량이 코로나 시기에 더 빛났습니다. 한두 달이 안 돼서 선생님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협력하고 아이들 수업을 하는 것에 정말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성과들을 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교육부가 10,000명의 그 교사들 네트워크를 해서 온라인상으로 계속 소통을 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비판을 전 그때 엄청 많이 욕을 먹었어요. 온라인 개학 장관이 그렇게 해서 너 와서 수업해봐라 하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위기를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또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극복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지시는 그런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일하면서 뭐 열심히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그런 지원 체계들이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코로나 시기에도 6개 단체 노조 대표님들이랑 수시로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일을 해왔고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다른 후보의 역량에 대한 검증하는 순서니까 유은혜 후보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학교 현장에 그 교사로서의 경험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세 분이 공통으로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교사의 꿈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었고 교생 실습 아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엄혹한 시기였지만 교사에 대한 꿈을 버리기 어려워서 교생 실습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그 80년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사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을 때 계속 교육 상임위만 했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을 3년 7개월
교육부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이 14개월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가졌던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을 현장의 입법과 정책으로, 행정으로 그렇게 경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그 3년 7개월 동안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19라는 그 위기를 교육 현장의 많은 분들과 함께 극복하면서 기회로 만들었던, 그래서 당시에 그때 우리 수능 치룰 때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그런 전국 단위의 시험을 하루에 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능이 성공적으로 무사하게 치러진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죠. 코로나19 극복만이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서 실현하고 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가 생겼을 때 강력하게 유치원 3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국가교육위원회도 저희 문재인 정부 제 임기 동안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 국가적 책임들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노력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제가 유일하게 검증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로서의 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세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분과 비교했을 때 교육 행정의 경험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박효진 후보의 예. 박효진 후보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 경험이 아직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 30년 평교사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서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하시기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전 교육감 출마했다가 그 부분이 현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을 2년 동안 공부했고요. 실제 공부해보니 결과는 제가 경험했던 공동육아의 설립과정, 운영과정, 대안학교 설립과정, 정교조 사무처장의 경험들이 공부하기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는 나름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행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또 차이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안민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안민석 후보께서는 이제 5선의 국회의원으로 교육 상임위를 저보다 또 훨씬 오래 하셨고 그런 경험들이 많고 또 성과도 분명히 이제 많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치의 국회의원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은 차이가 있고요. 행정은 어떤 선언이나 주장, 구호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의 어떤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율하면서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경험이 없으신 후보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죠. 감사한 질문인데요.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좀 남다른 국회의원이었어요.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의 특례 입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고요. 무상급식도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생존 잘 아시겠지만은 생존 수용이라는 것도 순수하게 저의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돼서 많은 분들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려했지만은 그 1년 반 동안에 지역에서 제 지역구 오산서 교육 공동체들의 의사를 모으고 소통하고 합의를 하면서 1년 반 동안에 걸친 그런 수기 기간을 통해서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에 수영 교육을 오산서 시작을 했었더랬거든요. 후보님. 그런 것들은 제가 생존 수영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오산에 갔었잖아요. 후보님이랑 같이 학교에.
생존 수영하는 데 가서 보고 저희 지역에서도 또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후보께서 가지고 계시는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그 과정의 노력은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제 그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갈등 이슈가 많고 그 부분은 내 상상력을 발동한 것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현장의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하고 이것을 한 걸음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과는 행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경기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소통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리고 지역 교육청이 교육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교육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간이 만들어내는 끝났다고 결단이 말씀하시는군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정책 역량, 도덕성과 관련된 자신의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기선 후보 6분 30초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역량 충분히 표현해 주시고 상호 토론 이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경사남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중앙교육에 대한 중앙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 자치에 대한 것이고 경기교육청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2002년도에 경기도 제1기 신도시의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편에 참여를 해서 안산, 안양, 과천, 의왕군포 이 지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가 밀집해 나가는 신도시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고요. 2012년, 13년도에는 또 안산 광명 의정부의 입시제도 개편에 참여해서 연구 책임을 맡았습니다. 2014년도에 이재정 교육감 들었을 때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꿈의 학교 설계를 했습니다. 혁신학교 같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제가 대학에서 이제 이론만 가르치고 학생들 예비 교원만 양성하다가 정말 현장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5년도부터 3년 동안에 경기도 중앙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교육청 율곡교육연수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사들, 직원들, 교직원들의 연수를 완전히 혁신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교사들의 자율기획 연수, 위에서 내려매기는 연수가 아니라 교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수를 열었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하고 교사들의 자발성을 위한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게 가장 큰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이러한 경기교육의 아주 구체적인 맥락과 역사와 정책을 함께 해왔는데요. 제가 약간 불편한 질문들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원회 후보께서 지금 교육부 장관 때 여러 가지 좋은 일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많은 경기도민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 당시에 조민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조민 학생에 대한 입학 처분을 취소하는 그러한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주장 중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조민 학생들에게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단호하게 처리했는지 그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당시 그 정치 검찰의 압력에 사실은 굴복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후보로 나와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은 대단히 반교육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처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번 복귀하거나 또 추가적인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 최성애나 김건희 논문에 대한 문제도 그 당시 교육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교육부 장관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막강하게 했었으면은 그다음 검찰총장이 막강해지고 정권이 바뀌고 이 문제까지 좀 약화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옵니다. 이런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들을 한번 수정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조민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교육부는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에 그렇게 막하파식 폭력적인 포갑적인 수사의 결과로 생긴 문제를
교육부의 책임이다, 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교육부는 그런 입학과 또 연구 부정, 논문, 표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것을 조사하고 판단해서 결정해라라고 하는 건 학교의 책임인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는 어떤 부분은 학교의 책임이고 부산대의 경우에는 또 교육부의 압력이고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지 차이가 나지 않죠. 않게 되는 교육부의 거죠. 압력이 아니죠. 만약에 교육부는 지금도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지금도 있는 만약에 그 상황이면 똑같은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아시겠지만 행정은 법의 판단, 법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법적 판단을 가지고서 법률적 자문을 받고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을 그 시기에 다 했던 것이고요. 아까 최성해 또 김건희 논문 말씀하셨는데 최성해 총장은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매우 많이 유포를 해서 제가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 정치검찰 대구지검의 안동지청에서 이것을 불기소 해버렸어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도권 그 시간이니까 그 당시 이제 부산대학 총장했던 지금 차정인 국가교육위원 위원장의 경우에도 조민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법적 행정적인 절차는 떠나서라도 좀 인간적인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그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 정치검찰의 무도한 이런 압수수색을 그때 수십 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국회에서 질의를 받을 때마다 온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가혹한 수사로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법을 넘어서는 어떤 행정 처분으로 가기는 어려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자꾸 의원이라고 그러네, 얘가. 후보님한테. 제가 기억컨대는 22년도에 도지사 후보로 나가셨고, 그 다음에 또 24년도에는 국회의원으로 또 지원을 하셨는데,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가 왜 교육계로 들어가서 교육감이 되려고 했을까?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대답해 좋은 주십시오. 예. 정치를 하다가 교육으로 온 게 아니라 교육을 하다가 정치로 왔고요. 정치를 하면서도 저의 20년 동안 저의 슬로건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 개혁을 위한 그 활동에 매진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가 표현하는 게 저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에듀 팔리티션, 교육 정치인이다. 그렇게 저는 저 스스로를 좋습니다. 자리매김. 자, 알겠습니다. 아유, 가슴이 막 콩닥콩닥합니다. 정말로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아주 진중하게 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또 시청자 여러분께는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효진 우리 예비 후보는 어떤 비전과 목표, 역량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상호 토론 6분 30초 동안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학교를 아는 사람만이 경기교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생활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배움을 일으키는 수업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30년 학교를 바꾸는 경험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를 바꾸고자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을 체계 있게 바꾸고자 합니다. 4년 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 들어선 이후 경기교육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경기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생님을 살리고 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방법적으로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로 수업이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외부적인 지원을 확실히 하고 민원을 막아줄 수 있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기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그 과정을 밟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회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시기에 장관 하실 때 저는 그 당시 학교 교사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제가 윤회 장관님 이름을, 후보님 이름을 알게 된 것도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학교와 다르게 정책이 내려올 수 있지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등교를 할지 말을지,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등교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학교 공동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하게 되면 수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윤회 장관님에 대한 댓글을 봤어요. 뭘 했다고? 3년 7개월 동안 뭘 했다고 지금 다시 경기교육감을 나오려고 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개인적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너무나 힘들어했던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학부모님들에게 지금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그때 미안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코로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장관의 의지나 장관의 어떤 태도로 인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의 위기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될지를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의견을 구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19는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한테 더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교를 아이들이 갈 수가 없었고, 그런데 저희는 아까 이제 온라인 계약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잠깐만요. 네,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그때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저는 정말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의 그런 헌신과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교육의 문제 앞에 헌신적으로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로 그 위기를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제가 더 덜어드리지 못해서 그런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기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학교 공동체가 움직일 때 제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핵심이 바로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제가 교사들의 자율기획 연수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교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하는 기회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뭐 혁신교육이다, 무슨 뭐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런 연수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냐? 매우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은 그것이 바로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첫 번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긴 시간 동안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자발성을 가질 수 있는 연수를 주문했고, 다행스럽게 일부 지역에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했고, 그 결과 선생님들의 연수의 어떤 성취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우리 안민석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입니다. 민주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우리는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진보 후보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 후보님이 보였던 모습들이 참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 단일화는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이제 흐름 속에서 헌신해온 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지적했던 것은 이 후보 단일화 과정이 신뢰를 얻고 또 결과에 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전제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단일 기구에 참여했던 일부 단체가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심판이 선수로 뛰는 30초 같은. 예, 예. 그러한 신뢰를 깨는 그러한 예.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민주화 진보를 우리가 높이는 것,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가치를 떨어뜨리는 면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 교육감의 역할은 다양한 요구들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효준 후보가 시간을 좀 더 썼던 것은 지금까지 토론 과정에서 가장 알뜰하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30초 더 쓴 것은 전체 시간을 놓고 보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하고 스픽스가 진행하는 2026년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선출을 위한 후보 단일화 토론입니다. 어떻습니까? 긴장 상당히 많이 하셨고 그런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훨씬 더 이 토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거인단 참여 많이 해 주십시오. QR코드까지 딱 만들어서 여러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기교육감 후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 선정에 참여하셔서 본선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00분 동안 쭉 달려왔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각 후보 1분씩 국민들과 경기도민들과 유권자,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정말로 호소 한번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효진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은 11년째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매년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선생님들이 18명에서 28명 이렇게 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로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51%를 넘습니다. 아이도 무너지고 교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은 책임지겠다는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치 공방, 동료를 향한 공격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책임지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으로 경기교육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학교를 아는 사람이 경기교육을 살립니다. 교사를 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민석 후보 이어가겠습니다. 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후보가 누구냐 그 같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구호나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거 삶을 통해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고 성과를 내고 추진했던 추진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첫째로 위기에 빠진 교육을 살리는 핵심은 교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교사 수당 40만 원 꼭 관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래서 교사들의 의식을 위축시키는 교사 정치 기본권 이거 국회를 설득해서 꼭 관철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그리고 교육부 장관 최규진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을 성공시키는 트리오 역할로서 경기교육감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원회 후보님 국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호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세 분 후보님 말씀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원팀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점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은 경기교육을 바로잡고 이 교육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이나 정치적 주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자율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진단하고 교육 행정이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지, 학교에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조직과 예산 그리고 시스템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많이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 교육 행정을 책임져 본 사람이고 성과를 냈던 당사자입니다. 경기교육이 다시 신뢰를 얻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협력적인 체계를 갖춰서 실제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성기선 후보 진심을 담아서 뜨겁게 국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한번 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교육은 대단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전환이 필요하고 정말 큰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1800년 말부터 근대교육이 시작되어서 지금 140여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틀로, 산업화 시대의 틀로는 더 이상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앞을 가고 변화를 가고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저 행정을 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압도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문성이 없이는 그야말로 허황된 잘못된 방식의 또 행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을 잘하는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후보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뜻을 되새겨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이제 모아서 경기교육감으로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나서서 반드시 본선에서 상대 후보를 꺾어내겠다. 더 중요한 것은 당선 이후에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불철주야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네 분 어떤 분이 되더라도 원팀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하고 스픽스가 유튜브 채널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경기민주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토론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면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기교육혁신연대 자 여기에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참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경기교육을 만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꼭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토론 정말 고생했는데요. 오늘 이 순서 외에도 또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정말로 난상 토론에 준하는 수준의 육박전 여러분들께 논쟁을 보여드리면서 최고의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는 시간은 또 다음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들이 스픽스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유튜버가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체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이 내용 누구든지 공유해서 열심히 알려만 주신다면 저희들이 영상 완본을 드릴 테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우상의 자신의 채널 이름 파서 열심히 널리 알려주셔서 원팀되는 민주진보교육감 선출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관전해 주신 여러분도 계시고 또 출연해 주신 네 분 계신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자축도 하고 이 방송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치면서 오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